자, 2교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교시 때까지는 가격, 그게 좀 더 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2교시부터 이제 그 사피 전략 중에 상품 전략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상품은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일단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관광 상품, 이 관광 상품은 그 우리가 얘기한 게 저거죠? 서비스 상품으로서 어떤 무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래서 이 서비스 상품은 도대체 뭐냐, 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뭐냐, 우리가 좀 알고 어떤 개념을 좀 잡아보고 넘어가 봅시다. 야, 여기서 이제 그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핵심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서비스가 있어요. 핵심 서비스는 이제 당연히 고객이 기대하는, 고객이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편의,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어떤 예약을 대행해주고 예약에 이상이 없이 해줘야 되고, 가서 리컨펌을 해도 이상 없이 수배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고객이 요청했던 것들, 호텔도 원하던 그 방으로 오션뷰면 오션뷰, 그리고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 원했던 그거에 딱 맞는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편의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당연히 기대하는 겁니다.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컴플레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컴플레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희생이 따르겠죠. 그래서 핵심 서비스는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보조적인 서비스,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이제 여기 좀 더 많이 신경 쓰죠. 저 또한 여기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이 보조 서비스가 생각 외로 어떤 그 효과, 그 핵심 서비스 효과, 어떤 핵심 서비스의 가치, 이런 걸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극대화. 어떤 가치를 갖다가,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조 서비스다. 가치를 증대화시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객들을 모시고 어떤 그 관광지를 갔을 때, 관광지 콘텐츠들을 보러 다닐 때, 보여주면 제가 할 일 다 한 거죠. 한 건 다 하죠. 그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 끝나면, 예를 들자면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9시도 업무 시작해서 6시 저녁 먹을 때까지 이제 해결하고 호텔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 할 일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끝나고 나서도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 또 다른 것들 있다, 그걸 또 챙겨주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이벤트도 제가 벌려드리고, 제가 정말 크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벤트를 했던 건, 제가 페루에 가서 페루의 그 안데스 산맥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생일잔치, 한갑잔치를 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와, 가셨던 분들이 난리가 났던 거였죠. 제가 했던 건 특별한 건 없어요. 어느 한 분이 생일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제가 저녁에 들어오기 전에 자유시간에 재래시장을 가서 좀 자료 좀 사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호텔 셰프에게 부탁을 좀 했죠. 셰프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생일 잔치를 거하게, 마침 그날 저녁 식사가 호텔에서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인과 더불어서 파티를, 버스데이 파티를 열었더니, 그 고객가 이제 감동받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였던 증대죠. 이게 보조 서비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특준 보조 서비스 두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주문을 갖다 일일이 다 처리해서 계산도 지불 이상 없이 잔돈을 준비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어떤 환대 보관 같이 이런 서비스들을 해주는, 된 같지도 않았던,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건 항공사에서 외투 보관 서비스가 원래 핵심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원래 항공사는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 도착해주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같은 FSC는 밥도 주고 영화도 상영해주고, 그러나 LCC는 이제 그런 게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외투 보관을 무료로 해준다. 특히 겨울에 떠나는 고객인데 가는 지역이 방콕이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같이 따뜻한 동남아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외투가 가장 거추장스럽겠죠. 이거를 한 3박 4일 4박을 보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조 서비스다. 그래서 가치 증대,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조 서비스를 잘 운영하면 고객이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할 때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 상품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서비스 상품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형성이란 말이에요. 참 보여주지가 않아요. 무형성이라는 것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고객과 뭘 할 수가 없다? 네,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형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브랜드예요, 브랜드. 브랜드는 시각화시킨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시각화시킨 게 브랜드란 말이죠. 그래서 시각화시킨 걸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참 재미있다. 브랜드를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느끼는 게 A란 브랜드는 어떤 일정한 품질을 약속하겠지, 제공해 주겠지, 거기 실수나지 않겠지. 삼성이 만든 거면 어느 정도 인정들 하고 들어가잖아.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뭐 저거는 아닐 거야, 비즈니스 싸구려는 그런 건 아닐 거야,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런 거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고객은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제품에 특별한 어떠한 정보가 없더라면 그 브랜드가 그냥 초이스하게 되는, 구매를 결정을 내리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브랜드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띠고 있는 서비스 제품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이것이 이제 브랜드가 고객한테 가져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기업에다 주는 것도 있죠. 왜? 장벽. 내가 구축해놓은 시장에 아무도 쉽게 들어가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반도체 하면 삼성이 쌓아놓은 거죠. 핸드폰 하면 갤럭시와 아이폰이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른 브랜드 들어간다? 이거 정말 어렵죠. 그래서 강력하게 진입장벽의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브랜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브랜드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류, 그 산업 주군 중에서 하위 쪽으로 보면 이걸 뚫고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자, 롯데 호텔 하면 롯데죠, 롯데. 근데 롯데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5성급이란 말이에요. 특급이란 말이에요. 특급 시장을 완전히 리딩하고 있는 거가 롯데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 아니면 삼성, 둘 중에 신라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가 4성급 시장에도 뚫고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뚫고 들어가죠. 왜? 롯데란 브랜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 5성이 아닌 4성급을 갖다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롯데 시티 호텔로. 물론 거기 시티가 붙어있지만 앞에 롯데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롯데에 대한 태도가 호감이가 있는 태도잖아. 이 태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시장을 갖다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급만 이용하는 고객 이외에 알뜰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성급, 3성급을 갖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롯데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기업들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한다.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에는 홀리데이 익스프레스라는 말을 집어넣고, 메리어트는 메리어트 코티가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하게 돼 있고, 이런 말을 갖다 중간에 하나 집어넣으면서 5성급 특급 시장만이 아니라 1급 시장, 퍼스트 클래스 시장도 그렇게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브랜드 역할이라는 거죠. 왜? 한번 세워진 브랜드는 쉽게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길 그렇게 노력하죠. 최고의 브랜드 파워는 어디 갖고 있죠? 네, 역시 변하지 않는 코카콜라 갖고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그 브랜드 가치만 해도 단순히 인력이 아니라 수조 달러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브랜드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 또 이 브랜드가 또한 고가 정책을 이루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소위 이제 관광사, 여행 산업이라고 작게 봤을 때도 한진, 모두, 롯데, 하나, 이 친구들이 비교적 상품을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율도 작진 않단 말이에요. 수익률도 그렇게 작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한번 올려놓게 되면은 그 브랜드를 올려놓게 되면 마진율도 고가 정책을 어느 정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브랜드가 그걸 받쳐준다. 아까 얘기했죠. 브랜드하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서비스는 제공해 주겠지. 특히나 만약에 다른 기업의 다른 회사의 어떤 다른 브랜드를 이용해서 좀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더 확실하게 그 브랜드를 갖다 완전히 고착하는, 거기에 딱 매달리는. 그래서 아예 어떠신 분들은 딱 그냥 여기서만 찾아줘요. 딱 이렇게 정해져. 다른 여행사 거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저 마음에 안 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제 경험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팁 하나 드린다면 이런 회사도 있어요. 상미애라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을 팔고 있는 여행사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한번 봐볼까요?
그죠? 요게 이제 상미인데 품위 있는 여행 쿨러.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빈 상품가가 어느 정도로 세지 않는 상당히 요금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여행이죠.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일본 여행입니다. 일본 여행이 290만 원이에요. 지금 이제 작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해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죠. 작년 거예요. 일본 여행을 290만 원에 390만 원에 일본 여행. 이거 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유럽 갔다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격이 상대보다 어떤 유럽 상품 경우에는 7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틀리냐? 호텔은 무조건 5성급 써요. 응? 호텔 이 상품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지만 호텔은 다 5성급, 하다못해 식사도 풀코스로 많이 한다.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사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한제 이런 경우들은 3코스에서 5코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 어쩌다가 한 번씩 5코스 넣어주지만 일반적으로 3코스. 그러나 좀 저가 상품은 2코스죠. 에피타이저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근데 얘네는 무조건 5코스 이상이다. 즉 저녁 식사 한 끼에 3시간씩 듣든 먹기도 해요. 2시간 이상 3시간. 보통 2시간씩은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상당히 고즈넉히 넉넉하다는 거죠. 좀 이런 또 다르다. 그래서 상미라는 이 여행사가 있는데 이 여행사는 정말 고품격으로 해서 완전히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주 수익률이 높은 여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상미라는 건 벌써 저기 어느 쪽 시장, 소위 얘기해서 좀 저기 한 시장에서는 알려진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보게 되면 이 여행사들의 상품을 갖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어떤 소재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따오곤 하는 곳 중에 하나죠. 여튼 이렇게 브랜드 하나가 제대로 성성해 놓는다라면 고가 정책을 펼쳐서 이익을 또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품은 근데 이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어느 상품이든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만들어지고 나중에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S자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S자 형태.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사라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상품에 생명주의가 있는 이유는 뭐냐? 딱 세 가지죠. 시장이 포화가 돼서 그래요. 포화가 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고, 새로운 신상품이 또 증당이 될 때 상품이 또 사라지는 거고, 당연하겠죠. 시장이 포화가 되니까는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포화되지 않다라면 그 상품은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꾸준히 계속 갑니다. 계속 그거밖에. 그 다음에 또 경쟁업체가 계속 따라오게 되죠. 경쟁업체가 따라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경쟁업체가 없으면 고가 정책을 펼칠 수 있죠. 그러나 경쟁업체가 되면 저가 정책이 또 나오게 되죠. 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상품이 그러면 식상하게 되죠. 식상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포화라든가 신기술, 신제품의 등장이라든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여행 상품을 떠나서 모든 상품은 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명의 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딱 하나죠. 단계별. 이렇게 상품의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마케팅 전략에 짜는 데 있어서는 단계별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각각의 적절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적절한. 왜? 상품을 처음 만들 때 짜야 되는 전략과 상품이 쇠퇴돼가는 시기에 펼쳐야 되는 전략은 분명히 다르죠. 이건 당연한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쇠퇴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상품 벌써 만들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 어찌 보면 쇠퇴기 이전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점점 요즘엔 뭐가 되겠다? 상품이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러려면 신상품이 나오자마자 하물며 이제 신상품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상품은 이렇게 생명 주기가 방금 같이 S자 제품을 개발해서 도입하고 성장이 되는 시기와 성숙이 되는 시기, 그리고 쇠퇴되는 시기에 이렇게 걸쳐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품 개발 때는 아무리 매출이 적고 제품이 이제 쇠퇴되면 이제 매출이 줄기 시작을 하죠. 성숙이 때는 유지하다가 성장기 때 매출이 확 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수익이 나오잖아요. 성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기 때는 이제 서서히 똔똔이라는 표현이 이분 포인트를 갖다가 맞춰나가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보게 된다면 기획 개발할 때는 아이디어 개발 단계잖아요. 아이디어 개발하는 단계죠. 이때 단계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목표 시장을 정확히 설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개발. 그 STP 전략.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목표 시장을 설정을 하고 내 상품을 어디에다가 마케팅을 해줘야 될지, 포지셔닝을 해놔야 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게 기본 개발 단계죠. 그냥 도입 단계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뭐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수요 환기 전략이다.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환기, 이 브랜드를 이 상품을 알려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수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매 촉진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매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건 낮은 수요니까 공격적이고 판매 전략을 펼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시장 점유율을 갖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인지도를 상승을 시켜 초기 구매를 자극해야 되고, 또한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공격형으로 다양하게 전략을 펼쳐야 된다. 단 이때의 단점은 뭐죠? 비용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그래서 총알이, 우리가 필드에서 얘기했듯이 총알이 좀 많이 장전시키고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알아야 되죠. 아무리 제품이 좋으면 뭐랍니까? 소비자가 알아야죠. 그 소비자 모르면은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알리는 거, 도입기의 마케팅 전략은, 이때의 마케팅 전략은 온통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에서. 이게 도입기든 이제 성장기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제 그동안에 도입기까지는 전혀 수익이 없다가 이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제 서서히 매출이 생기니까 이익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두세 가지를 좀 신경 써요. 경쟁 업체가 그럼 모방 제품이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살짝 해줘야 돼. 살짝 해줘야 돼. 그래서 고객을 갖다 잘 유지하는 걸 짜면서, 그 다음 생산 원가를 또 낮은 걸 갖다 자꾸 찾아봐야 돼요. 이익이 생기네, 자꾸 매출이 발생이 되네. 그럼 우리가 주문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보면은 여행 상품이라든가 이런 관광 상품 소지 업체한테 원가를 자꾸 낮추는 거지. 야, 요번에는 내가 100개 주문, 그래서 다음에는 1000개 주문하면 야, 이번에 10원만 깎자, 10%, 5%만 깎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상품을 낮추는 방법, 이렇게 해서 소재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 또 유통 전략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비용에서 홍보하는 전략에서도 처음에 도입기에는 엄청나게 도입을 해야 돼. 도입기에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 브랜드를 알려야 되니까 수요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근데 그러한 것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홍보 전략을 살짝 좀 줄이는 이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해 가는 세력이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이거 성공하자. 성장기 단계를 장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인하 전략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어요. 경쟁자 들어온다라는 소스가 정보가 얻었다. 그럼 가격을 툭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가격을 살짝 떨어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떨어뜨리는 확 떨어뜨려. 50% 할인, 30% 할인 이런 식으로. 그럼 경쟁자가 야, 이거 30% 할인을 갖고 처음에 상품을 개발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딱 벌써 기존의 리딩 그룹이 가격 확 떨어뜨리면 들어갈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 가격은 팔아서 수익이 안 남기는데. 됐죠? 그 다음 어떤 새로운 유통 전략을 갖다 계속 어디다 또 우리가 홍보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유통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관광상품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이제 해야 돼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품질은 꾸준히 유지하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고가 정책의 품질이 좋은 걸로 나갔는데 또 다른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호텔만 5성급에서 4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확 낮추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때 몇 개를 만들어서 포지셔닝을 여러 가지 또 나누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성숙기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뭔가 이제 판단하게 해야 돼. 서서히 뭐가 된다? 수요가 감소되는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성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무슨 정책이냐면은 유지 전략을 펼 거냐, 방어 전략을 펼 거냐라는 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럼 유지 전략은 뭐냐? 이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는 거야. 이때는 뭐가 위험 요인이 없다. 그래서 경쟁사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위험 요인이 없구나. 그럼 경쟁사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걸 딱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유지만 하는 거야. 광고 전략 한 상태 유지하게 되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판촉도 새로운 특별한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거기에 많은 투자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유통의 채널들을 좀 더 요거는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투자 개념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방어 전략을 펼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경쟁사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경쟁사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전략을 핀다 이때는. 그럼 지금 이게 성수기잖아. 성수기니까 그동안의 성장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을 완전히 초저가 전략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죠. 아니 초저가 전략으로 들어가 버린다. 판촉이라는 거 이것도 강화시키는 거죠. 아주 공격적으로 판촉. 우리 요번에 50% 할인을 또 1+1 판촉 여기저기 한 군데만 하게 되는 거는 원도. 그다음 유통 전략도 계속 확대하는 라인을 피게 돼요.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어 전략에서 보게 되면 우리 치킨 게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어떤 가격을 되게 낮추죠. 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한다? 이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반도체도 참 재밌었어요.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2.6달러 하다가 갑자기 0.61달러. 이게 말이 되나? 가격이 50%가 아니라 이거는 70% 80%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망해지죠. 그래서 이때 망했던 뭐냐면 SK, 그러니까 원래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현대 거예요. 현대 하이닉스가 있었거든. 즉 삼성과 현대가 이 하이닉스를 개발을 했거든. 반도체를 갖다가 아니야. 삼성과 현대가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들려주지만 현대는 하이닉스는 이 치킨 싸움에서 진 거예요. 계속 적자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SK가 이거를 인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인수를 완전히 해서 성공을 하죠. 어떤 식으로 2조 갖고 15조짜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0.6이었었잖아.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러다가 서서히 다시 올라와서 3.5달러까지. 오히려 당초보다 더 뛰었어. 아까 2.6달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55조짜리를 만들어낸다. SK 55조짜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꼴이 만들어졌죠. 아까 그 15조였잖아. 시총이 갑자기 몇 배 뛴 거예요. 2배, 3배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최태원은 이제 이거 결정을 내가 회사 돈에 약 3조를 갖다 썼어요. 2조 5천 원인가 써야 되잖아요. 이게 작은 돈 아니죠. SK 그룹 자체가 잘못하면 휘청거릴 수도 있던 거지만 완전히 정말 성공한 대박의 이런 치킨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SK는 황금알을 낳는 거를 잘 시장에서 잘 주었죠. 그래서 성공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치킨 게임에서 진 거예요, 현대하이닉스는.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SK가 딱 잡아친 거죠. 자, 또한 이제 세특기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성수기 지나서 세특기로 왔죠. 이 세특기에는 이제 결정을 하죠. 여행 상품 폐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세특기가 왔으니까 이제 수요가 분명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학 전략을 필 거냐, 재서 활성화 전략을 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버려야 된다. 수학 그걸 하게 되면 이젠 정리하는 거예요. 수학 전략. 이제 이 상품 이제 그만 폐기. 판매 이제 안 나와. 딱 끝내버리는 거죠. 서로 수학 전략을 펼치는 거죠. 재활성화는 이제 리뉴얼 전략이야. 이 상품이 리뉴얼이 될 만한 건가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건 리뉴얼이 되겠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호감이 가는 브랜드, 호감이 가는 제품, 호감이 가는 서비스가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장기 장수 상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한 리뉴얼 상품을 만드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리뉴얼이 될 만한 게 아니다.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학 전략으로 가게 되고 리뉴얼 전략이 할 만한 거다라면 재활성화 전략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의 생명 주기별로 어떤 마케팅 각각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유통이에요. 유통. 자, 유통을 한번 봅시다. 유통을 보게 되면 어떤 상품의 유통은 공급자에서 바로 여행자로 가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게 1단계 소매업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3단계는 어떻게 돼요?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설명할 듯이 공급업자 여행자 바로 가는 것들, 다음에 공급업자 이렇게 통해서, 다음에 이 도매업자 소매업자 통해서 이든 특별 유통업자 이렇게 4단계. 이건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통 채널에 하나 더 추가됐던 건데 특별 유통에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매업자는 알아야 되는 거죠. 도매업자는 뭐다? 그러니까 여행 소재 공급업자로부터 여행 소재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단 누구한테? 소매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홀세일러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행사 일상에서는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는 도매업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었다. 자, 모두 투어는 뭐였냐면 원래 회사 이름이 국일 여행사예요. 원래 회사 이름은 국일 여행사. 그런데 그 중에 상품 이름이 패키지 상품.
일반 상품 말고요. 패키지 상품이 모두 투어였어요. 그래서 그 모두 투어를 소매 여행사들이 쫙 팔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또 하나 잠깐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행사 이름이 국진 여행사예요. 국진 여행사. 국진 여행사인데 역시 패키지 상품은 하나 투어였거든요. 거기서 팔죠. 한진은 칼 투어가 있었어요. 한진도 칼 투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게 있어. 패키지 상품이 그때 당시 브랜드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고객한테 많이 인지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종합 여행사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순수하게 도매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냐면 아까 잠깐 아직 설명 안 됐던 지상수배 업자들이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도매업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도매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요. 왜 도매업자가 비싸게 팔면 소매업자가 안 팔겠죠. 그럼 소매업자가 바로 여행 소재 공급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걸 갖다 가장 자꾸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다음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만들어서 소매업자가 거기에 마진을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게 누구다? 네, 도매업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도매업자들이. 응? 도매업자들은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모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 롯데는 뭐다? 도매업자이면서도 소매업도 같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여행사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죠. 유통 채널 중에 소매업자 일반적인 이제 요 고객하고 직접 상담하는 B2C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B2C죠. B2C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소매업자다라고 보죠. 거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고객 상담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도매업자한테 상품 받아서 판매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좋은이라든가 한진이라든가 롯데의 대리점들 이런 거 보시면 다 여행 소매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매업자들이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저기 했던 게 이제 특별 유통업자 이건 이제 최근 들어 생긴 거죠. 이건 유통에 있어서 파워가 여기 되게 크다. 파워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홈쇼핑 업체들이죠. 이 홈쇼핑 업체들이 가장 상당히 파워가 됐다. 홈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왜 파괴력 있는 유통 경로자가 되었나? 홈쇼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여행 상품을 무형화되어 있는 여행 상품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점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홈쇼핑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또한 상품이나 이런 걸 또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 거고 최소한도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쉽게 어필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할인 제도라든가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프로모션 이벤트들이 발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그 유통업자들은 어떤 협회예요. 이렇게 협회가 직접 나서 가지고 모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모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광고 홍보를 해서. 근데 협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의사협회. 그럼 전국에 있는 의사들 다 알겠죠. 그 의사들한테 쫙쫙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모객도 할 수 있고 이런 파워를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의사협회에서는 여행업계를 불러가지고 관광업계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만큼 파워가 있어. 힘이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유통의 경로자로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채널들들 방금 얘기했죠.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이런 11번가라든가 쿠팡과 같은 뭐죠? 직접 판매파, 간접 판매 같은 이것도 다 인터넷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라면서 최근에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킹닷컴이라든가 호텔스닷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스피디아라든가 호텔 앤 에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 이거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투어 캐빈이라는 데서 여행 상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다 조사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해주는 이런 것이 다 그 온라인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한 각각의 소재별로 채널들이 또 있죠. 인터넷 채널, 온라인 채널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 시설에 대한 소재였고, 익스피디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에이전트 이런 게 되겠죠. 또 항공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토마스 쿡이라는 걸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마스 쿡은 세계 최초의 여행사고 가장 오래된 여행사죠. 그리고 항공사까지 호텔도 당연히 갖고 있는 정말 제일 큰 여행사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이유는 이 온라인이라는 유통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있다 보면 등치가 자꾸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면 유지하기도 상당히 등치가 커지니까 유지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이든가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등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유지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저게 들어가지는 않죠. 오프라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기득권을 버리지 아니 오프라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유지할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파산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유통의 채널이 바뀌는 것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나중에 해드린다는 지상수배업자라는 게 있어요. 이 지상수배업자는 공급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여행사, 도매여행사, 여행자들한테 직접 하게 되는데, 원래는 여행자한테 직접 가지는 않았었는데 당초에 소매업자, 도매업자하고만 거래들을 하다가 이제 직접도 가는, 즉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 유통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유통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유통의 채널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또 없고요. 유통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젠 농수산물이 됐던 어떤 공산품이 됐던 공장 직거래, 종장 직거래, 생산자 직거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유통의 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도 마찬가지로 유통의 채널이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유통업체에 있을 때 가장 그래도 뭐랄까 경쟁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어디냐? 저는 바로 이 지상수배업자라는 거죠. 지상수배업자가 충분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상수배업자는 일명 랜드사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주요 업무는 수배예요. 현지 호텔, 식당, 차량, 가이드, 쇼핑센터 같은 걸 수배하는 것이 이 지상수배업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 지상수배업자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 지역 전문가라는 거죠. 그 지역 전문가. 자, 지상수배업자가 전 세계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다 다른 회사들이야.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다른 회사.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떠냐? 그 한 지역,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유럽이면 유럽, 남미면 남미, 그 지역만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가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토, 모두토, 롯데, 한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죠. 그쪽 지역만 하고 있으니까. 더 구석구석을 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의 그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본사가 있다. 그리고 한국엔 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지역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수배를 하고 현 지역에 대한 프로페셔널적인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예요? 전문가잖아. 전문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빠질 수가 없거든. 그럴 때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유통의 채널이 무너져도 이 전문가 업자들은, 지상수배업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좀 알려드리면,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일본의 여행업자는 한국의 수배에 대해서 한국의 여행업자에게 의뢰하겠죠. 일본에 있는 여행사가, 일본의 여행사가 이제 그 유명한 일본의 이제 제일 큰 여행사 JTB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JTB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 JTB가 한국에 있는 KTB 여행사가 있다고 쳐요. 여행사가 경영론을 나중에 듣게 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사가 KTB 여행사죠. 하여튼 KTB 여행사에다가 의뢰를 하죠. 우리 일본 사람들 10명이 한국에 방문할 거다. 좀 준비 좀 해줘. 요랬을 때 KTB가 뭐예요? 지상수배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수배업자. JTB는 그냥 현재 일본의 여행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 지상수배업자가 이렇게 일본에다가 거꾸로 이제 요 반대로 뒤로 KTB는 또 거꾸로 일본에다가 JTB에다가 그걸 의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상수배업자, 랜드사가 이쪽에서는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소매여행사가 현지에서 랜드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상수배업자다. 그래서 지상수배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수배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어디? 말 그대로 지상수배를 한다. 숙박과 서비스를 수배해 주는 것이 지상수배업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항공수배도 지상수배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 왜? 아까 그랬죠? 항공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B2C 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지상수배업자들은 B2B 영업만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여행사를 상대로. 마치 도매여행업처럼. 도매업처럼. 그렇지만
일반 커스텀을 해주려면 항공도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지상수배업체가 항공까지 수배를 해서 B2C 영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그림대로 지상수배업체는 여행사를 상대를 하게 되지만 이제 지상수배업체도 고객을 바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항공사까지 직접 수배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은 이제 촉진 전략이죠. 우리 촉진 전략, 프로모션 전략.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것은 대부분이 어떤 채널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인적 채널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고, 역시 이제 여기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유통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촉진에서도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 됐건 촉진에서 구전 마케팅 같은 거, 사람의 입으로서 전달을 해주는 인적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유통 채널에서 직접 반문 판매 같은 거. 이런 것들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적, 비인적 어떤 이런 것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하는 재밌는 특징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봐서 한번 잠깐 정리해 준다면 서비스가 복잡할수록 위험할수록 인적 채널을 선호한다. 하지만 확신성 정보가 많고 확신성이 높을수록 셀프 서비스나 비인적 채널도 또한 올라가 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기술 수용도가 높은 고객, 전문가죠. 전문가는 당연히 셀프 서비스나 비인적 서비스를 원해요. 본인이 다 거의 다 아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이 거래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인적, 사회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또 인적 채널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고객이 거래의 기능성을 중요하는 그 시장이다. 그래서 비인적. 그렇지만 사회성을 중요시한다. 건 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촉진 전략이나 유통 전략을 펼쳐야 된다. 즉 우리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대상자가 거래의 기능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럼 비인적으로 나가는 거, 밴딩 머신을 제공을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상품이 그렇지 않고 사회성이 중시되는 타깃 시장이다. 그럴 경우에 직접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사람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적 채널을 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키거나 어떤 촉진 채널을 사용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고객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 마케팅이다. 라고 보세요. 통합 마케팅. 이 통합 마케팅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걸 다 하나 채널이 다 통일을 하나 시켜가지고 한 가지를 그냥 집중적으로 모든 채널을 다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IMC 통합 마케팅이라 그래요. 다음에 이제 촉진 전략인 거죠. 이 촉진 전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의 기능은 뭐야? 정보 제공 기능과 설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관광 상품의 편익이나 가치에 대해서. 관광 상품의 어떤 편익, 가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제공할 때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용해야지 당신은 만족하고 감동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설득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촉진 전략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보 제공 기능과 설득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촉진 전략이고, 또한 요거는 촉진 전략엔 이 상품의 그 생명주기라는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수명주기. 여기에 따라서 그 마켓 그 촉진의 역할이 좀씩 다르죠. 도입기는 알려주는, 고지하는, 수요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브랜드를 갖다가 정말 고지해서 알려주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 정보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 여기 기능이 아주 상당히 좋은데 많잖은데 이런 기능을 타고난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 되면 이제 상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요때 TV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씩 광고를 나간다. 예를 들자면 TV 광고. 설득적일 때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떤 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대담적 프로그램 막 이런 데 많이 실게 되는 거죠. 고지적인 거는 그냥 모든 채널을 통해서 수요 환기를 브랜드를 익혀야 되니까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쇠퇴기는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없애버릴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촉진 전략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촉진 전략, 그 홍보 전략 네,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좀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성적이다. 그건 즉 이성적이다면 지적이고 어떤 인텔리들이거든. 이럴 때 이성에 호소하는,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제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가 있어요. 이런 거가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은 일반 중산층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간층이 아니라 중산층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뉴욕타임즈라든가 타임 이런 거 있죠. 뉴스위크지라든가 타임지 같은 거 요런 거는 중산층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감정에 호소하는 즉 이미지 광고가 같은 이미지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양키라든가 어떤 요런 식으로 좀 인텔리전 지적인 상대를 대상하는 잡지책들이니까 인쇄 매체들 거기에는 오직 텍스트가 더 많다. 그건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텍스트로서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그리고 메시지의 형태는 시각을 효과를 살릴 거냐 청각의 효과를 살릴 거냐. 시각을 요리 서비스 상품과는 무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이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런 유형 중에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매 촉진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때 듣지. 그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 사람의 뭐 이건 당연히 홍보.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홍보는 무료다. 광고는 보통이다. 홍보는 보통 기사 같은 경우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홍보는 더보다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TV가 홈쇼핑에 성공했던 가장 이유는 이제 시각화라는 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거기에 맞게 어떤 것도 꼭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광고를 갖다가 그 대중 매체를 일반적으로 그 여행 업계들이나 이런 게 대부분 신문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잡지나 신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가 라디오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어느 여행사냐면 참 좋은 여행사. 참 좋은 여행사는 꾸준히 라디오를 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다. 그래서 런칭이 아주 잘 돼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다양했었다. 뭐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받쳐줬었다. 하지만 하여튼 라디오로 성공했었던 참 좋은 여행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고객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TV는 뭐 시각화 이렇게 돼 있었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촉진 전략을 마치고 다음은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요 마케팅 믹스 전략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